먼지 쌓인 책장에서 풍겨나오는 묵은 종이 냄새가 이 집의 공기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아온 김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고요함은 무게를 더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들, 딸은 제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다.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그나마 세상과 그를 이어주는 가느다란 끈이었다. 아버님,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상냥하지만 짧은 물음들. 그는 언제나 그럼 아무렴, 걱정 말아라고 대답했다. 72년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 없는 그의 자존심은 늙고 외로워졌다고 해서 쉽게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가 남긴 살림살이는 집안 곳곳에 그대로였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찻잔 세트, 빛바랜 부부 사진, 손때 묻은 재봉틀. 그 모든 것이 아내의 부재를 그리고 자신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따금 아내가 가꾸던 난초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보고 싶구려. 대답 없는 메아리는 텅 빈 집안을 맴돌다 쓰러졌다. 무료함을 견디기 위해 시작한 것이 있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다. 작은 글씨들은 눈을 피로하게 했고 복잡한 화면은 머리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는 끈기 있게 배웠다. 마치 새로운 시를 해독하듯 인터넷의 문법을 하나씩 익혀나갔다. 그러다 우연히 고전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발견했다. 그곳은 그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룹에 가입해 조심스럽게 자신이 아끼는 시 구절을 올리거나 잊힌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적었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을 달았다. 선생님의 깊이 있는 해석에 감탄했습니다. 잊고 있던 구절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오가는 짧은 칭찬들이었지만 메마른 그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봤던 그 시절의 보람과 희열이 어렴풋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그는 윤동주의 시에 대한 짧은 단상을 올렸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림이 울렸다. 낯선 이름이었다. 다니엘 초이. 프로필 사진은 고급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그룹에서 선생님의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김민주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미국 대학 교수라. 뜻밖의 연락에 그는 조금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글이 바다 건너 지성인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는 점잖게 답장을 보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니엘 최, 자신을 다니엘이라 불러달라는 그 남자와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어왔고 그 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가 울렸다. 대화는 문학에서 시작해 철학으로, 역사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로 흘러갔다. 다니엘은 어려운 경제 이론을 문학 작품에 빗대어 설명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은 어찌 보면 보들레르의 시에 나타난 도시인의 고독과 맞닿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주는 다니엘과의 대화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이렇게 지적인 자극을 주는 대화를 나눠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지성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은 그의 의견을 경청했고 언제나 극진한 존경심을 표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요. 한국의 교육계는 정말 큰 보배를 너무 일찍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통찰력은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그 말은 김민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외롭지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들뜨게 했다. 다니엘은 그에게 단순한 말 상대를 넘어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대화가 한창 무르익던 어느 날 밤,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선생님 혹시 아카데미아 인베스트먼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김민준이 모른다고 답하자 다니엘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이곳은 월가의 상업적인 투자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 세계의 소수의 석학들과 정책 이반자들만이 비공개로 참여하는 학술 기반의 투자 조합입니다. 저희는 경제 모델 분석을 통해 일반 시장에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합니다. 단순한 부의 증식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 자본의 흐름을 예측하고 증명하는 과정이지요. 지성을 통해 자본의 흐름을 예측한다. 김민준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을 인문학에 바친 그가 가장 매혹적으로 느낄 만한 지적 유의처럼 들렸다. 저는 이 조합의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조합에서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AI를 이용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흥국 채권 시장의 미세 변동성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규정상 외부인의 투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쉬운 듯 말을 끊었다. 김민준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분이라면 예외를 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사회를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성이 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감을 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성의 연대를 통한 가치 창출의 기회입니다. 가치 창출의 기회. 다니엘이 쏘아올린 단어들은 김민준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그는 평생 돈을 줬다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자신의 지성을 인정받고 그 가치를 현실 세계에서 증명할 기회였다. 며칠 후 다니엘은 이사회의 특별 허가를 받았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최소 투자 금액이 300만 원이라며 시험 삼아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카데미아 인베스트먼트의 비공개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왔다. 김민준은 며칠을 망설였다.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이성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너무 좋은 이야기에는 항상 함정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그를 유혹했다. 이건 기회야. 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국 그는 후자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고 다니엘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일주일 후 다니엘이 보내준 웹사이트에 접속하자 그의 계좌에는 36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20%의 수익률. 김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수익금을 인출해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니엘은 흔쾌히 동의했고 다음 날 그의 은행 계좌로 정확히 36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확신과 신뢰뿐이었다. 김민준은 다니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답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김민준은 다니엘을 단순한 지인을 넘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은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다니엘과의 대화에서 얻는 지적 만족감과 통장에 찍히는 수익금을 보며 느끼는 현실적인 안정감에 완전히 취해갔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졌다. 카카오톡 알림음은 이제 고독을 깨는 소음이 아니라 희망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2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다니엘에게서 다급한 어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김민준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니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다니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극비 정보가 있었는데 특정 신흥국에 대한 대규모 통화 스와프가 3일 후에 체결된다는 것이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국가의 채권 가치는 폭등할 것이며 아카데미아 인베스트먼트는 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펀드 마감이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는 기존 회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한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투자 단위가 큽니다. 최소 2억 원입니다. 2억 원. 김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자 아내와 함께 살던 이 아파트의 보증금을 제외한 전 재산이었다. 선생님 압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이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미래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최소 3배, 보수적으로 잡아도 6억 원 이상입니다. 월요일에 투자해서 금요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김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었다. 한쪽에서는 위험하다.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6억 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자식들에게도 떳떳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탐욕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무엇보다 그를 흔든 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건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지성과 삶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지 말지는 오직 선생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의 표시. 그는 이 말에 무너졌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투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인정받는 숭고한 행위였다. 그는 다니엘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주말 동안 그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은행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 은행 직원은 거액의 돈을 한 번에 해지하는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사용처를 물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입을 닫았다. 다니엘의 지시대로 그는 2억 원을 모두 암호화폐로 환전했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다니엘은 원격으로 그의 컴퓨터에 접속해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생소한 공간으로 그의 평생이 담긴 돈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불안감보다는 기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그는 다니엘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아카데미아 인베스트먼트의 공식 지갑 주소로 전송했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그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에게서 곧바로 메시지가 왔다. 성공적으로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로 가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금요일에 웃으며 뵙겠습니다. 김민주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어쩐지 장밋빛으로 보이는 듯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다. 그는 일부러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다. 금요일에 한 번에 확인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는 서점에 가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몇 권 사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마치 중요한 시상식에 가는 사람처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아카데미아 인베스트먼트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다. 연결할 수 없음 화면에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 있었다. 그는 오타가 났나 싶어 주소를 다시 천천히 입력했다. 결과는 같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을 열었다. 다니엘 최. 프로필 사진이 있던 자리는 텅 빈 회색 원으로 변해 있었다. 메시지를 보내자 알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돌아왔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 차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밥도 물도 넘어가지 않았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컴퓨터를 켜고 다시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했다. 2억 원. 그의 평생이, 아내와의 추억이, 자존심이, 그 모든 것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렸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굴욕감이었다. 평생을 지성인으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고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체면. 그놈의 체면이 그의 목을 졸랐다. 자식들에게, 세상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손녀 수진이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수진은 21살,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는 당찬 아이였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대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예요? 며칠 동안 환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안색이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수지는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 단정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며칠이나 깎지 않은 수염이 거뭇하게 나 있었고 눈은 경하게 들어가 있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죠?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네?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그가 평생을 지켜왔던 자존심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내가 바보였다. 이 늙은이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수지는 할아버지의 지리멸렬한 고백을 mol치아 들었다. 다니엘 최라는 이름, 아카데미아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그녀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수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그놈들 절대 용서 못해요.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리고 김민준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맹렬한 속도로 움직였다. 검은 화면에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할아버지가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 정확히 기억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남아있죠? 비트코인 보냈던 그 지갑 주소도요. 수지는 김민준에게 질문을 던지며 동시에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코딩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다. 수지는 먼저 김민준이 접속했던 웹사이트 주소의 등록 정보를 추적했다. 허이스 조회를 통해 드러난 정보는 예상대로였다. 사이트는 한 달 전 동유럽의 한 국가에서 익명으로 등록되었고 서버는 제3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유령 사이트였다. 역시 꼬리 잡기가 쉽지 않겠어.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니엘 최가 보냈던 이메일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메일이 어떤 서버를 거쳐서 왔는지, 발신지의 IP 주소를 위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역시나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쳐 IP 주소를 완벽하게 세탁한 상태였다. 치밀한 놈들이네. 김민주는 손녀의 등 뒤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문학적 지식은 이 차가운 디지털 세상의 범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는 무력감에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수진이 낮게 탄성을 질렀다. 찾았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였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모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장부에 남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지갑에서 사기꾼의 지갑으로 돈이 이동한 기록을 찾아냈고 그 돈이 다시 여러 개의 지갑으로 쪼개져 이동하는 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수백 개의 주소를 거치며 돈 세탁이 이루어졌지만 마침내 마지막 종착지 중 하나를 찾아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계정이야. 사기꾼은 훔친 돈의 일부를 현금화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 개설된 특정 계정으로 입금한 것이었다. 물론 그 계정 역시 도용된 신분 정보로 만들어진 대포 계정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거래소는 달랐다. 정식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에 가까웠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다면 계정을 동결시키거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할아버지, 희망이 있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있어요.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자신이 찾아낸 디지털 증거들, 사기 사이트의 구조, 자금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거래소 계정. 이걸 전부 정리해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수진의 손에 이끌려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으로 향했다. 평생을 법 없이 살아온 그에게 경찰청의 문턱은 높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주눅이 들어있었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사이버 수사대의 젊은 수사관은 수진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사기꾼의 수법, 웹사이트 분석, 그리고 블록체인 추적 결과가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따님이, 아니, 손녀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자료면 저희가 수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관은 칭찬과 함께 냉정한 현실도 알려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인을 잡거나 돈을 전액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 통장과 도용 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녀분께서 찾아주신 이 거래소 계좌는 다릅니다. 저희가 즉시 바이낸스 측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서 이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수진이가 있었고 아주 작은 불씨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민주는 지난 몇 년간 놓쳤던 손녀와의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민준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측의 협조를 받아서 사기꾼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이 마지막으로 입금했던 5천만 원이 인출되기 직전에 막았습니다. 2억 원 중 5천만 원. 잃어버린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수화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정의가 혹은 정의를 향한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준 손녀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김민주는 처음으로 아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저희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아버지가 무사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를 짓누르던 마지막 체면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몇 달이 흘렀다. 김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집안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매주 수요일 그는 집 근처 노인복지관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는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에 어둡지 않고 누구보다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과 마음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강의실을 채운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에는 뼈아픈 실패담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낸 진솔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문자를 받고 혹할 뻔했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2억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손녀와의 깊은 유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새로운 삶의 의미. 그는 더 이상 책 속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다. 삶이라는 가장 혹독한 교과서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진짜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묵은 종이 냄새 대신 사람 사는 냄새가 그의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